네, 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의 가장 핫한 경제계 이슈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2월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고요. 3월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달 말일에 그러니까 역시 AI 로봇 2차 전지주 역시 이제 강세들을 보였는데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또 발표가 됐고 SM의 지분 분쟁까지 다사다난한 한 달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 주에 국내 증시 흐름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사실상 조정폭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 네. 이 흐름을 좀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상승하면서 지수를 좀 이끌었고요. 이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정부 정책과 연계돼서 AI와 로봇주들이 좀 크게 상승을 한 흐름들을 계속 가져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를 좀 더 확인을 해보자면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2,420포인트를 좀 회복을 했는데 금일 역시 좀 일부 그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이번 주 그 월 화요일에 그 외인의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2,400포인트를 좀 이탈을 했습니다만 전일 그 외인의 매수 포지션을 보여줬고 그걸 통해서 기관과 지금 현재 교차 수급을 보여주는 형태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역시 그 기관의 매수 포지션을 통해서 2,432포인트로 좀 마감이 됐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 그 전일 그 790포인트 돌파를 좀 시도를 했고 금일 한 8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안착이 됐는데 역시나 대다수의 그 종목 중에 2차 전지 섹터의 좋은 흐름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고요. AI 및 로봇주에 관련된 연이은 강세를 좀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는 그 기관에 7거래 연속 그 매도 포지션을 좀 취했었는데 금일 역시 그 기관의 매도 포지션을 취했지만은 외인의 매수세가 좀 크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크게 좀 이끌어온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그 외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을 계속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역시나 이것도 코스피와 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국내 이슈 중에 많은 이슈가 나온 게 이번 주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세액 공제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고 또한 정부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그리고 또한 비대면 진료 그리고 3월 중순에 이제 앞으로 열리는 그 저출산 회의 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테마 장세의 흐름들을 좀 크게 보여줬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반면에 좀 아쉽게 흘러갔던 그 섹터들은 엔터주 그리고 네. 리오프닝주인데 상당히 시끄러웠죠. 엔터주. 네. 이 엔터주는 제가 봤을 때는 SM 때문에 계속 좀 시끄러울 것 같고요. 예. 그 SM의 그 결국은 그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이슈가 먼저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엔터주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있지 않을까 판단이 네. 됩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주도 금일장에는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좀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상황인데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일에 열리는 중국 양에 따라 흐름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지켜보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지금 그 주가의 흐름들을 보자면은 강세와 약세 섹터들에 따른 종목별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수익률에 대한 그 편차가 매우 큽니다. 예.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순환매 섹터의 흐름대로 지금 흘러가면서 한 번 정도는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3월에 워낙 큰 이슈가 많습니다. 큰 네. 이슈가 계속 부각될 거고 현재 바이오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았지만은 이제부터 좀 탄력을 받기 시작할 것 같고 3월에 감사 보고서만 잘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 4월부터는 이 바이오주에 대한 테마도 강세를 좀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월 역시 테마주의 강세는 계속 지속될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주 3월에도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 이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앞서서 저 그 부분이요. AI하고 로봇주가 사실 연초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다시 지금 또 상승 흐름을 타고 있어요. 이 지속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참 이거를 그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지금 대기권을 돌파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 봤을 때는 성층권도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황을 보고 있고요. 예. 이게 사실상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 역시도 지금 현재 로봇과 AI 관련된 포커스를 굉장히 좀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정부 정책과도 계속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정부 정책이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국내 증시에 뭔가 주요하게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이게 결국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받고 그걸 통해서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상 이게 지난 11월부터 정책이 계속 부각되면서 흘러갔는데 이게 원래 사실은 올해 1월, 2월 정도면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은 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및 2차 전지에 따른 그 기술 세액 공제 추진 이슈가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올해 1월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 추진에 따라 좀 좋게 반도체가 흘러갔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주가의 회복 속도는 굉장히 좀 빨랐습니다. 네. 빨랐고 지금 최근에 또 이슈가 나오는 거는 2차 전지 등의 세액 공제 확대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도 같이 그 세액 공제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세액 공제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세액 공제를 기업 입장에서 받게 된다 하면은 그만큼 다른 쪽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충분히 얻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은 반도체 그러면 세액 공제 지금 타이밍이 나와야 되는데 반도체는 지금 미국의 보조금 이슈가 있고요. 또한 네, 맞아요. 미중과의 갈등 때문에 지금 다소 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국내에선 좋지만 사실 지금 해외 상황은 좋지가 않잖아요, 사실. 굉장히 안 좋죠.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중국에서 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낸드 플래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규제를 하게 한다면 좀 반도체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은 세액 공제가 빨리 확정이 나서 기업이 좀 이윤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좀 늦어지는 감이 있다 보니까 좀 다소 아쉬운 편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추가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바이오 헬스 신산업 관련된 규제 혁신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전일이죠. 정부 바이오 헬스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바이오 헬스에 관련된 규제 개선 및 신사업을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고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 등에 따른 디지털 기반을 전환을 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외에 뭐 한국판 바이오 클러스터를 이제 조정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겠다 이제 밝혔는데 사실상 이 디지털 바이오 헬스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순수 바이오를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 좀 다르군요. 예, 저는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인데 예.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바이오와 같이 연계돼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예. 직접적인 포커스는 디지털이라는 포인트를 계속 갖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좀 어느 정도 상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순수 바이오 쪽은 임상 관련된 부분들이나 임상을 실패를 했을 때에 대한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실제로 결과가 잘 나오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디지털의 경우에는 어쨌든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통해서 실적을 내라. 네. 이런 의미가 제일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이오 관련주와 바이오 헬스 관련주를 따로 놓고 이제 봐야겠군요. 예, 우리가 따로 투자할 놓고 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은 지금 비대면 진료 관련된 이슈가 나오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 올해 6월 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먼저 그 전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게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 추진으로 올해 하반기 때 이제 실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먼저 부각이 됐지만은 그렇다 한다라도 6월까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추진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포커스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이 점은 좀 더 어느 정도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무엇보다도 3월 중순에 있는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관련된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이게 최근에 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만큼의 저출산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출산 부양 대책을 전두지휘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출생아나 뭐 지금 뭐 역대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예. 10년 전에 이제 절반 수준도 지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78명이라고 해요. 네, 예, 심각합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복지 시스템 고도화 및 수도권 지방균형 발전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육아 재택근무 보장 관련된
그리고 이거는 그 제 생각이지만은 난임 치료와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난임 치료 관련된 이슈는 사실상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해당 바이오 종목들을 봤을 때는 크게 지금 부각을 못 받기는 하지만은 이 이슈에 따라 이 시점에 감사 보고서가 나와서 적정으로 의견이 뜬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헬스, 비대면 진료, 저출산 관련까지 해서 정부 정책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국민연금 소식인데 국민연금의 운영본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난해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장님, 사실 뭐 국내 증시가 흐름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는 과연 회복이 가능할지 돈도 얼마 없는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습니까? 네, 좀 가슴이 아픈데요. 네. 네. 먼저 좀 살펴보자면은 이게 국민연금이 그 22년 약 9조 원을 좀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79조 6천억 원. 네, 뭐 네. 정확하게는 그렇지만은 뭐 대략 약 한 80조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에 따르면은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이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 8.2%로 집계가 됐고요. 연말 기준 적립금이 900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니까 5대 글로벌 연기금 중 3위를 기록을 했는데 예. 일본이 한 마이너스 4.8%, 캐나다가 5%, 그리고 노르웨이가 14.1%를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네덜란드가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복지국가 위주는 좀 크게 이제 안 좋게 나왔지만은 예. 우리나라 역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이슈가 뭐 좀 여러 가지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국민연금에서 발표를 한 내용은 미국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무역 감소 등을 좀 원인을 들었고 최근에 미중 갈등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 좋지 않은 상황에 따라 이례적인 상황이 지금 현재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올해 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는 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기금 자체가 단기성의 자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좀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입 물가 그리고 해외 변수에 따라 상황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작년 하반기보다는 주식 시장이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나아질 전망이라는 예측은 다소 좀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는 네. 조심스럽군요. 네. 그래서 네. 마냥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렵진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뭐 그나마 국내 증시는 뭐 여러 가지 정책도 발표가 되고 이슈를 통해서 일부 좀 회복세가 보이고 있긴 한데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햄버거 값이 또 올랐다고 저희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식음료들 뭐 다 오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지수를 좀 알아볼까요? 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이제 뭐 모턴치? 네, 터치? 맞습니다. 거기 보니까 싸이버거가 4,300원에서 그러니까요. 600원이 올랐다라, 예. 300원이 올랐다라고 봤는데 저도 예. 봤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5% 이상이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계속 그럼 다른 그 소비자 물가도 5% 이상 더 상승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소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더 면밀히 살펴보니까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수치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무역 수지가 126억 9천만 달러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요. 역대 최대 적자 폭이다라고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개월 연속 수출 둔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관세청에서 올해 2월 1일부터 20일 수출액 금액을 좀 살펴보니까 335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3%가 감소했다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 그리고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대출 감소도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이고 예. 이거 지금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해 12월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7조 8천억 원 감소됐다. 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또한 소비자 물가도 5%대 유지된 상황이고 1월 소비자 물가가 소폭 상승한 5.2%, 그러니까 6개월 연속 5%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물가가 5%대로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금리 인상을 지금 미룰 수 없는 시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동결을 했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도 그냥 뭐 베이비 스텝을 하지 못할 것 같고 빅 스텝을 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아,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이제 그럼 전망치가 더 나오죠.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네. 된다 한다면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네. 이렇게 된다 한다면 미국과 금리 폭이 확대될 경우에는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원화의 약세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서 국내 소비자 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환율 역시 살펴보자면은 2월 초반에는 1,200원이었다가 지금 뭐 1,300원도 돌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환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한숨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가 여건 변화 및 주요 리스크 점검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소비자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감안을 했을 때 둔화 속도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또 역시나 많이 있습니다. 한은에서 밝힌 앞으로 우리나라 물가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것은 주요 리스크로 공공요금, 그리고 국제유가, 리오프닝,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확대를 주요 리스크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이 연내 추가 인상을 좀 계획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작년 11월부터 계속 챙겨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전기와 수도 그리고 가스 가격이 28.3% 이제 폭등을 했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올해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아, 올해도 또 오르는군요. 네, 네. 작년 12월에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을 때는 올해 전기는 2배 이상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도시가스는 1.5에서 1.8배 인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폭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올릴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라는 거는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 인상에 대한 이유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이제 발생된 부분들, 그리고 한국전력의 저차폭을 축소시키기 위한 활동을 위해서 인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서민 생활용 요금 인상 시에 물가 상방 압력에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그 생활 소비에 부담스러워서 이제 소비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물가를 안 올렸으면 좋겠지만은 네. 그래도 불가피한 상황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내수도 얼어붙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 네, 거죠. 악순환인 거죠. 그리고 러시아 원유 감상 등, 그러니까 두 번째 이슈는 그 러시아 원유 감상 등에 대한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한 리스크 요인을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는데, 사실상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좀 유럽 내에서 러시아의 원유 가격 상한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보복 조치로 감산 또한 미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원유 공급 차질이 리스크로 남아있지 않나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눈여겨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그 양에 따른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는 있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전혀 뭐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네. 예. 그중에 이유가 글로벌 IT 경기 둔화도 좀 눈여겨볼 수 있겠고, 네. 중국의 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좀 강하게 어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재고 누중 등의 그 대외 수요가 좀 부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이달 4일 그 내일이죠. 중국 양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여전히 그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수혜를 받기 위해서 3월 그 한국과 중국의 항공 증편을 좀 그 100대 정도 증편을 좀 계획을 했고, 네. 거기에다가 한국 방문한 해로 또 지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걸 상황을 봤을 때는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업 중심의 회복세를 먼저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길이 많이 열렸다고 하고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고는 하는데, 네네. 예,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뭐 이제 관광 관련해서 네네. 이제 수혜주가 영향을 받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관련된 이슈는 계속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그 갈등이 좀 생기면서 중국에서 만든 한국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제한이 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다소 좀 아쉬운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는 중국을 통해서 중간재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다소 그 양해와 관련된 이슈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많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국내 노동시간 수급의 여건 확인이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좀 미국과 다르게 그 경제활동 참가율 회복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렇지만은 빈 일자리 수에 대한 비율 상승폭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예. 실업률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모로 지금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이제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국내에서 뭐 물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물가 이제 올리지 마라라고 이제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는 상황이에요. 이걸 두고 이제 관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생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리스크로 커지지 않을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이게 걱정과 관련된 얘기를 네. 해서 좀 다소 좀 그렇긴 그러니까요. 한데 사실 좀 면밀히 좀 더 살펴보자면은 예. 농식품부 장관이 그러니까 상반 먹거리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물가 안정 간담회를 열고 식품업계 CEO들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 협조할 것을 당부를 했는데 CJ 제일제당 그러니까 오뚜기, 농심 등의 그 12개의 식품 기업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가 안정에 협조하겠다고 식품에 관련된 CEO분들이 이제 밝혔는데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생수, 주류 등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 및 보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관치 리스크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맞아요. 좋지는 않았고 제조사 위주의 제가 봤을 때 그 하이토 진로는 당분간 소주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계획인데 여기 포인트는 당분간입니다. 네. 당분간이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게 사실상 그러면 왜 올릴 수밖에 없냐라는 상황을 봤을 때는 유통비 및 인건비 상승 시 가격 인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조사 위주의 가격 제한은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CJ 제일제당이든 대기업 위주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지 말아라. 그것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제조업자 위주보다는 유통구조에 따른 마진율을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대표적으로는 제조업에 대해서 가격이 올리는 포인트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내 유통을 그 구조를 봤을 때 그 제조에서 유통까지 대략의 30에서 7%의 그 금액들이 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통을 할 때마다 벤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유통비가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단기적으로 뭐 유통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통 가격 상한제는 사실상 제가 그냥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벤더사들이 불만이 크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가격 상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상한제 선에서 일부 단합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한다면 네. 그렇다면은 이게 뭐 물가를 잡거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유통과 관련된 세액공제 정책은 어떨까? 세액공제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은 그 임시적인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앞서서 이제 오뚜기나 농심, 하이트진로 같은 뭐 식음료 업종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관련 종목 중에서 진입해 볼 만한 그 유통 관련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있고요. 사실 순수 음식료 업종은 단기간 추가 조정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거는 네. 관치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대형 마트 관련된 종목 중에 이마트를 좀 주목을 해보자.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소비자 역시 안 사 먹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생활 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소비자분들은 더 할인된 가격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매점 중심보다는 대형 마트 쪽에 계속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이 이마트가 22년 매출이 29조 원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지만은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반토막이 났는데
다음 달 3일부터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비율적인 그 비용적인 효율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최근에 그 작년에 그 올해 의무 휴업 변경 및 폐지 가능성을 계속 시사를 했고 올해 역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전환 시 매출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00억 원 정도 증가의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또 최근에 새벽 배송 허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커머스 기업이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오히려 롯데마트나 새벽 배송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새벽 배송에 대해서 철수까지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의무 휴업 변경 폐지 관련된 이슈를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각종 행사를 통한 매출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달 고물가 소비 여력으로서 줄어든 이제 소비자분들에 대한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할인 행사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데 네. 오늘이 삼겹살 데이더라고요. 맞아요. 3월 3일.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이마트도 삼겹살을 한 50% 할인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저번에는 해양수산부와 그 수산대전을 좀 진행을 하면서 최대 60%까지 할인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에 그 정부와 같이 할인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마트는 제가 보기엔 경기 방어주로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마트 작년에도 뭐 역대 최대 매출 기록했잖아요. 올해에는 30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이 또 이제 뛰어올라 줄지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반종민 소장과 함께 경제계 이슈들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